아베가 그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돈 벌면 그다음 중소기업으로 스필오버되고 중소기업에서 또 임금 올려주고 해가지고 이게 선순환 될 거라고 했는데 뱅걸 완벽하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엔화는 어떻게든 엔즈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가지려고 하거나 해외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엔즈는 그 동력이 아직도 여전히 하다는 거죠. 답이 잘 안 보여요, 일본 보고 있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0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국가들 또 지역 경제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긴장감, 강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관세 정책 뒤에 숨어 있는 속뜻은 무엇일까를 알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주요한 경제 파트너인 일본을 놓고 미국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또 과연 일본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주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일 역전의 저자 이명찬 박사님 모시고 과연 일본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전체의 조야에 있어서 트럼프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인지, 또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쭤보고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엔캐리 트레이딩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찬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시바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이죠. 사실은 이시바 시게루가 정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일본 총리가 되려면 외교부 장관, 우리로 치면은 외무성 장관은 몇 년씩 하고 국제사회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총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을 만나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 이 매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설프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저런 사람이 총리냐 하는 정도로 쪽팔린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의외로요. 결과론적으로 100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100점이 나왔죠? 첫째, 자동차 세금 25%. 그게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에 미국이 일본한테 대해서 처음 만났는데 물론 앞으로 뭐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건 알겠고 차츰차츰 나오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안 나왔다는 거. 거기에서 80점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만큼 자동차가 모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했나니까 방위비라든가 이런 게 요청이 들어올 거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아베 총리 통역, 그 사람을 잘 활용해가지고 통역하면서 잘 대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잘했고, 그 다음에 방위비는 미국이 요구해서 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진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엄청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한 10점 정도 먹어 들어갔고, 근데 방위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내 여론을 보니까 올리는 게 반 찬성, 반대가 한 반. 그게 이제 아사히 신문이 그렇고, 또 다른 신문에서 보니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만큼 일본이 지금 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한다는 거죠. 대만 문제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앞에 아베의 그 잘 닦아놓은 트럼프하고의 관계, 그걸 활용을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 앞으로 자동차세 올려달라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럴 때 이시바 시게루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상 대답은 안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굿잡 아주 그걸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If the U.S. places tariffs on Japanese imports, would Japan retaliate? 家庭のご質問にはお答えいたしかねますというのが日本の大体定番の国会答弁でございます。Very good answer. Wow. That's very good. He knows what. 그래서 100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평가가. 놀라웠어요. 나는 야, 이시바 시게루가 제대로 할까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아부도 많이 했다. 뭐 신이 선택한 남자라고 많이 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에 이렇게 넘어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제대로 협상을 하고 온 것인지. 왜냐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게도 한미 FTA 무시하고 네. 자동차 관세도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다 매기는데 일본 자동차도 안 매길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는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어떤 정책을 미국이 가져가면 네. 이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명찬 박사님 보시기에 실제로 숨어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속도는 뭘까? 가장 큰 게 이제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그게 뭐 한 500억 달러인가 600억 달러인가 네. 무역 흑자를 내는 거. 예. 그거는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제가 유학할 때도 늘 그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미국 자동차는 아예 안 보여요. 일본에. 어디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독일 자동차, 벤츠나 BMW는 많이 보이죠. BMW, 벤츠, 아우디, 아우디. 막 그냥 그렇죠. 완전 쫙 깔렸는데 예. 뭐 링컨이라든가 이런 거 크라이슬러 아예 안 보여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양만큼 너희들 수입해라 막 숫자도 주고 막 난리는. 예. 그때 일본의 어떤 총리가 그거는 니들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냐? 일본 사람들은 아기자기한 차를 좋아하는데 미국 차 얼마나 큽니까? 그럼요. 기름 얼마나 먹습니까? 일본한테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거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죠. 예.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게 사연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일본이 경차도 겨우 삽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미국 차 어떻게 사겠어요? 그럼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입장을 놓고 보면 일본에 대해서 선택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일본의 재정 적자 규모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5% 정도 상당히 높은 그렇죠. 수준. 엄청나죠. 두 번째 아베 정권 때 돈을 아베노믹스 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 실험실의 쥐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도 지금 돈을 막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게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실험용으로 일본 경제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한 30년 사이에 GDP에 15배 정도 찍어냈다면은 미국은 2.5배밖에 안 찍어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찍어낼 일이 많으니까. 왜냐 그러면 지금 미국은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자꾸 시비를 걸어와요. 옛날에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기축통화 기자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003년부터 중국이 슬슬 기축통화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꺼져내면서 미국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달러화에 대한 자극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브릭스하고 같이 하죠. 그렇죠. 브릭스가 이미 이 자국끼리 뭐 통화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천만 톤의 금 트라이온스 금괴가 런던 시장에서 미국 뉴욕 시장으로 이전이 됐다라고 하는 금을 또 비축하기 시작을 한 모양.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연방 공무원들 지금 해고하잖아요.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나름으로는 지금 90%대 중후반에 있는 재정 적자의 규모를 국가 부채 규모를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트럼프가 나갈 때쯤 되면 한 110%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상당히 저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올까라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국가가 저는 일본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시킨 대로 잘해요, 일본이. 아, 그렇죠. 이런 거를 아는 미국이 과연 관세가 본질일까? 아니면은 일본의 무엇이 미국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트리거 역할을 할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해서 이명찬 박사님 모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관세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의 압력 수단일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표는 내가 볼 때는 무역 적자를 좀 줄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역 적자 줄이는 방법이 네.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이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미국 자동차. 네. 그 가격 차이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차가 워낙 크잖아요. 일본은 골목골목이 얼마나 좁습니까? 아우, 정말 경차밖에 안 다닙니다. 예. 그 일본은 경차가 그렇게 많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왜 일본에 경차가 많나? 검소하다. 역시 일본 사람들 검소하다. 예. 그때 그런 얘기할 때 나는 그게 수긍이 안 갔거든요. 저도 수긍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 예. 그다음에 그 뭐 차고지 증명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럼 미국 차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 못 그러면 들어가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이제 환율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 얘기가 안 왔을까? 예. 그게 이제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무역 적자가 중국한테 무역 적자가 많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니까 뭐 중국한테 무역 적자가 뭐 거의 3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베트남이라든가 뭐 중국이 건너서 우회 수출하는 우회 수출하는까지 합하니까 한 40~50%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이제 제2의 프라자 합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뭐 상해에 무슨 뭐 2016년인가 상해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나왔다기보다 한번 에더블론식으로 띄웠는데 그게 요즘 와서 얘기가 되는데 네. 일본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은 엔저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엔저로 가냐 하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물가가 올라가면 일본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리죠. 못 내리잖아요. 예. 지금 뭐 거기다가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더더욱이나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내려오고 일본이 올려야 엔저가 멈출 텐데 네. 이게 안 내려오니까 네.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를 올리려면 이게 부담이 엄청나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라도 엔저를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네. 160엔, 170엔한테 가면은 일본은 거지. 국제 뭐 어디 여행 가도 못 가고 뭐 해외에서 여행 오는 거 그거 서비스 내주고 돈 버는 이런 이제 삼류국가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엔고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환율 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한 140엔으로 130엔으로 쫙 올라가면은 금리 안 올리고도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그렇죠.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도 플라자 합의 같은 게 새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미국 같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때 플라자 합의 할 때 그 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달러의 강세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1차 플라자 합의 때는 미국이 강요해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일본이 너무 엔저가 가니까 예.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유럽에서도 결국은 중국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예. 엔화를 절상시켰듯이. 예. 거기에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손잡고 중국을 밀어붙이는 이런 구상이 좀 회자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 정책이 있을 거고 네. 일본 정책이 있을 건데 이시다 총리가 이번에 미국 가서 뭐 관세 안 받아왔다 아까 세 가지 말씀 방위비 스스로 올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좋다고 뭐 이렇게 회심 미소를 지었다는데 진정한 회심의 미소는 과연 일본 경제가 저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관세 정책을 매길 건데 그 매기는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길지 말지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매길 거라고 봐요. 부과한다. 일본에서도 그게 시기가 언제일지. 근데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이제 카드를 내밀려고 하냐면은 일본이 제1차 소득 수지가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늘 얘기해온 게 일본에는 국내 투자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해외 2000년부터 2022년까지 850% 해외 투자 늘어났다. 해외 투자가 늘어났는데 예. 국내는 1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대부분 어디가 있나? 미국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투자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거는 지난번에 김종훈 통상교수본부장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누적된 액수로는 일본이 많을 수가 있겠네요. 누적된 그래도 이번에 1조 엔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하기야 뭐 1조 달러. 손정희 회장이 1,000억 달러는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까지가 8천억 달러 정도 가까이 7,908억, 예. 8천억 가까이 달러인데 여기에다 2천억 덜 1조네요. 업어가지고 1조 엔을 2026년 정도까지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일본이.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공장 거기서 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렇죠. 이해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압력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예. 이걸 어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그게 투자한 돈이 투자해가지고 재투자를 해요 또. 그러니까 그 모든 이익을 미국이 많이 향유하고 있다 이미. 예. 그걸 계속 어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로는 미국이 다 투자해서 거기서 재투자도 하고 실제로 돈은 거기서 놀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김종훈 통상교수본부장도 하셨는데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최근에 미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한국이다. 그리고 고용 창출과 함께 임금도 놓고 보면 네. 미국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에 평균 임금이 한 8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 기업이 투자한 기업의 임금은 10만 달러를 좀 넘는 그래서 평균적인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주는 급여보다 더 많이 준다.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준다. 근데 뭐가 문제냐? 네. 이제 비슷한 논리로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에 맞서겠다. 지금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건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관세를 보고한다는 것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도 애매모호해지는 건데 일본만 딱 놓고 봤을 때 일본이 금리를 이번에 인상을 안 하고 그냥 가져갈 것인지 인하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 한 10월까지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올릴 것 같죠. 10월쯤 지나서 인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진짜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가. 예. 그거 하고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 지금 그동안에 너무 낮은 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오래 예. 한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예, 예. 정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올리는데 네. 이걸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지난번 같이 그런 사단이 나니까 근데 사실은 일본이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그때만큼 쇼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 계속 30년 가까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올리니까 예. 충격이 컸던 거고 한번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성이 생겼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과거가 그렇게 뭐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일본에서는 금리가 정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올릴 만하면 올린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물가가 오를 때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엔저가 돼가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지난번 같이 그럼요. 다시 또 그럴 경우에는 안 올릴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딱 그 조건 하나가. 근데 사실은 금리 차 때문에 엔저가 간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내가 많이 참고하는 이 분석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네. 스위스하고 비교를 했어요. 스위스land하고, 스위스하고 네. 일본하고 금리가 낮은 금리가 비슷한데 네. 그런데 엔화는 계속 떨어지는데 가치가 네. 스위스는 오히려 올라가요. 스위스 프랑 올라가고. 프랑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 예. 딱 하나. 뭡니까? 스위스는 무역 흑자가 계속 나고 일본은 무역 적자가 계속 난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해도 스위스는 달러를 계속 불어들으니까 그게 자국 통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 네. 근데 일본은
2011년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적자는 계속 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엔화는 어떻게든 엔저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엔화를 팔아서 네.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 해외 투자하거나 달러를 가지려고 하거나 해외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네.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엔저는 그 동력이 아직도 여전히 하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엔저의 의미는 사실은 그 뭐랄까 절하되는 의미의 이제 그 가치 하락인데 그거는 당연한 또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빚을 GDP 대비 265%나 지고 있는데 돈을 그만큼 찍어냈는데 네. 돈 가치도 없는 게 그러니까요. 뭐 130엔 말도 안 되잖아요. 200엔 가고 300엔 가는 게 맞는데 미국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너희들 200, 300엔 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된다 심각하게. 예를 들면은 프라자 합의 기억나지? 너들 이렇게 막 얼렁뚱땅 해가지고 환율 조작해가지고 막 물건 싸게 팔았다가 지금 가뜩이나 무역 수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골머리 아파서 관세 부과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목적이라는 것 중에 제가 아직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봐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미국은 사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누굴 봐주고 하는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할 만한 얘기는 다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같은 것들도 지금 2%지만 사실 3%로 올리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40억 달러인가 40억 달러? 예. 미국 무기 사기로 했다가 요번에 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선물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아까 1조 투자한다고 그랬고 미국이 웬간한 요구는 들어주는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에 대해서 25% 정도 세금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어필한다. 이게 하나의 작전이에요. 그게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미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터리만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 많이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일본 경제를 녹여낼 만큼 일본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라고 판단할 만큼 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 게 전혀 안 그렇죠. 예. 그 저기 그때 내가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와인 글래스가 쫙 있잖아요. 예. 위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층층이 위에다 와인을 부으면은 한 잔이 넘치면 밑으로 넘쳐 흘려서 예. 그게 스필오버 돼서 이제 예.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예, 됐는데 예. 근데 보니까 제일 위에 이 글라스가 그 가마솥 같은 글라스예요. 밑에는 유리잔이고 부어도 그 가마솥 다 안 채우는 거예요. 넘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엔저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면은 아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기업 입장 돈 벌면 그다음 중소기업으로 스필오버되고 중소기업에서 또 임금 올려주고 해가지고 이게 선순환 될 거라고 했는데 예. 웬걸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뭐 대기업들은 전부 그냥 돈 산에 쌓아놓고 아예 국내 투자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양분화돼가지고 네. 그거 지금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폈던 이유가 완벽하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간 나오토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2010년 정도에 아베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아베노믹스 돈을 막 엄청나게 풀어제껴서 일본 경제의 숨통이 트이는가 했는데 알고 보면 이 빚으로 빚잔치를 하기 위한 준비 관계에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뭐 금리가 어떻다, 금리 격차가 어떻다 이런 가지고 엔저 현상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기본이 아닌 것 같고 그게 기본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가치가 아예 하락했는 그렇죠. 거죠. 빚잔치를 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예. 그중에 가장 큰 게 디지털 적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대부분 해외로 투자하려고 한다. 그 엔화를 자꾸 파는 거죠.
달러를 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축통화 달러화가 베가디 네이버 이웃을 가난하게 해라라고 하는 정책의 일환의 하나의 전술적 기법입니다. 그게 지금 일본에서 펼치고 있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이 문제를 이제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빚을 갖다가 전부 다 해외로 다 뿌려놨잖아요, 지금. 동남아시아 특히. 이거 이제 저거들 자기들 망하면 동남아시아 같이 망하거든요. 같이 망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주식시장도 뭐 말씀 주셨지만 엄청 폭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엔케리 트레이드. 답이 잘 안 보여요. 일본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5배 정도 찍어냈다 그랬잖아요. 예. GDP에. 예. 그게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데 예.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출렁출렁하면 계속 이상하게 왜곡되고 막 계속 그럴 거예요. 예. 지난번에 왜곡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보이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뭐냐니까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 은행도 어느 정도 그때는 갑자기 올렸어요. 솔직히 나도 예. 안 올릴 거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때 안 올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올린다는 신호를 계속 하거나 이번에 올릴 때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마음에 대비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출렁이진 않겠죠. 근데 솔직히 그 많이 풀리는 돈이 언제 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느 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예.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제2, 제3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의 파도가 아시아 시장에 몰아치지 않겠는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이제 현상이 있나니까 금리를 올리는에도 불구하고 네. 또 상세 요인이 있어요. 어떤 요인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 금리 차가 안 벌어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금리 차가 축소가 안 되잖아요. 축소가 안 되죠. 축소가 안 되면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엔즈로 가는 동력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음. 금리를 올려도 그 엔고로 가려는 동력보다도 네. 이 금리 차로 인해서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 5.5%에서 4.5% 하더라도 4.5%면 그것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갑자기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덜 먹으면 되지. 그래도 여전히 엔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뭐 3%나 2% 정도 축소되면은 네. 의미가 많이 축소되겠지만 지금 뭐 4.5% 정도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 예.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 그전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여전히 있을 거라고 나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 신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해 8월 달에 있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혹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금리 올릴까 말까 하다가 금리 올린다는 쪽으로 그냥 견해를 내는 전문가들이었고 유민철 박사님처럼 그대로 뭐 스탑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렇게 봤어요. 갑자기 확 올려버렸잖아요. 네, 올렸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네. 왜 일어났던 겁니까? 그게요 이겁니다. 일본의 그 주식이 4만까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 왜 올라갔느냐? 예. 그 얘기를 계속한 게 예. 엔저 때문에 예. 이게 되게 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환율 차로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 사이에. 예. 금리가 올라가는데 며칠 지나버리면 주식이 폭락하잖아요. 예. 그 틈새를 노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버린 거죠. 예. 그게 특히나 또 금요일 날 그걸 올렸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소식이 다 전달돼서 월요일 날 폭락하고 화요일 날 그냥 폭락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월요일 날 만약에 했다. 그럼 그 정도 파급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는 바람에 요게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걸 만약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대충 다 공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팔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는데 또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주식 엄청나게 샀잖아요. 네. 23조인가 뭐 30 몇 조인가 그래요. 그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팔리도록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 떨어지면. 매매가 돼 있죠. 프로그램 매매돼 있죠. 예. 그런 대형 것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와버리니까. 매물로 나와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도미노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명찬 박사님께서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갖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 배후 배경 설명을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은 그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은 한국은행과 미 연준과 달리 주식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진다는 표현이 좀 채권에서는 이상하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중앙은행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잖아요. 폭락하죠. 그러면 이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팍 떨어지죠. 급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일본 돈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조인 쪼가리 되겠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한꺼번에 그냥 정폭이 돼 버린 거예요.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한 모습이었는데 비슷한 모습이 이시바 총리 시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난번 같이 그렇게 극적으로 오진 않을 거다. 이제 앞으로 정보를 주니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이미 저 같은 사람은 일본에다 투자하는 걸 별로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권하지 그러니까요.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사전에 아무리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일본 이 종이돈이지 이게 무슨 이거 화장실 휴지용이지 이게 무슨 돈이. 그런데 한국에 그 엔화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일본이 우리가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 멀어서 이런 인식 갖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통계치를 보여주고 해도 그 고정관념 깨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대체로 아직도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엔화가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네. 댓글들 보면. 근데 기축통화고 뭐 해외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명찬 박사 뭔 헛소리 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군사 대국이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 뭐 군사 대국 넘버 2에 속한다. 근데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나서 그 뒤로 무기들 보니까 형편없고 완전히 그게 다 뽀록이 났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비유를 했지. 일본 엔화가. 일본 경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인식의 지뢰라 그래요. 일본말로 지뢰라 그래요. 한국이 하도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몸이 먼저 뛰어가고 영혼이 쫓아오기 바쁘다고. 이제 그러다 자빠지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일본은 이게 한참 뒤쳐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어느 정도 받치고 있다고 나는 보는 부분도 있어요. 인식의 뭐랄까 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본도 일본이지만 동남아 경제가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결국은 모르겠다 막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지금 지진 났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난카이 지진 나고 후지산 폭발한다. 그러면 나몰라로 나자빠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엔화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청산하시라고.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에 대한 경제적 판단을 저희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냉정하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선입견 안 갖고 강하게 어필하는데. 근데 미국은 왜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계속해서 선진국 대우를 지금 해주지 않습니까? 일본을 그래도 제일 먼저 불렀다는 거는 아직도 너들 빚쟁이 나라인 일본을 놓고 너희들이 없으면 아시아는 못 버티니까 열심히 해봐. 관세도 내가 좀 유예해주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 너희들은 예로 해줄게. 일본 엔저 하는 거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한번 해봐. 지금 이런 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일본은 무조건 미국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 안달이 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것도 있고 그 트럼프가 아베에 대한 그 인상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 그때 아베가 정말 4년 동안 완전히 구워 삶았어요. 또 이번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여러 가지로 기분 좋게 하려고 막 그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부분들
그 동남아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네. 한국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중국 저래요. 러시아 그래요. 누구 네. 만납니까? 뭐 일본 만나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 자연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죠. 너무 큰 의미 부여할 건 난 없다고 봅니다. 약간 이 시점에서 한번 결론을 지어보면 네. 이명찬 박사님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요. 일본은 이미 2010년도에 중국에게 경제 2위 자리를 내준 네. 이후에 그전에 잃어버린 30년이 누적돼 오면서 소위 말하면 일본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던 열정과 정열 이런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이. 그거를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을 보니까 일본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뭐 금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반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그냥 찍어내기만 주구장창 찍어내가지고 빚덩이에 올라앉아 있는데 미국만 바라보면서 미국 형님 보고 지금 살려주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미 한일 간에도 금리 역전이 환율 역전이 여러 가지 경제적 파워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상태다. 우리는 일어났죠. 그렇게 빚이 없으니까요. 국가 전체 부채 규모는 6,500조 정도 되니까요. 그거